바이러스는 반드시 세포의 적은 아닙니다. 몇 억 년이라는 시간축 속에 세포와 밀월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흔적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 북글러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바이러스. 이 네 글자가 주는 거부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시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2년여 넘게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JT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피의 출판, 다케무라 마사하루 지음, 위정훈 옮김, 과학도서 바이러스의 비밀입니다. 총 231페이지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그림들이 부분 또 들어가 있어 빨리 읽는 분들은 반나절이면 읽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도서라서 어쩌면 내용이 딱딱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저자의 꽤나 친절한 설명 또 부드러운 번역 문장으로 거부감 없이 보게 된 책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지, 그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존재인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처럼 또 다른 유행병의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찾아올지, 그리고 우리 인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나름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당신 곁에 있는 신비한 바이러스. 2장, 바이러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3장, 바이러스와 인간. 4장, 바이러스의 놀라운 능력. 5장, 바이러스는 원래 생물이었다? 6장, 바이러스는 우리들 생물의 창조자? 바이러스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읽기 시작했지만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인류는 바이러스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들이 눈길을 끄는 책. 자, 주요 부분 또 흥미로운 대목을 소개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을 시작하며 저자는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바이러스는 감염해도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단순한 물질인지부터 불분명한 수수께끼가 존재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전자를 갖고 있고 생물의 힘을 빌려서 어쩌면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 증식을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수수께끼이고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수께끼 투성이 존재라는 거죠. 바이러스는 대단히 작아서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보통 세균보다 한두 자릿수가 작습니다. 유전자도 최소한으로만 갖고 있고요. 생물의 세포를 탈취하고 그것의 기능을 이용해 마치 공장처럼 자신을 대량으로 복제합니다. 그것이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1장의 제목은 당신 곁에 있는 신비한 바이러스, 부제 생물이 아닌데 증식한다 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바이러스 가운데 사람에게 감염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대단히 적습니다. 대부분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환경에서 바이러스를 배제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는 단순한 병원체가 아니라 생물 진화의 주역이 아니었을까, 그런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신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저자는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이번 세기가 시작될 무렵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바이러스 연구는 인간에게 감염해 해를 끼치는 이른바 병원성 바이러스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병을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의 존재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 이외에게 감염하는 바이러스, 병원성이 없는 바이러스가 아주 많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저자가 연구하고 있는 거대 바이러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며 지금까지 바이러스 상식이나 생물과의 관계의 정설을 뒤집을 만한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도 여럿 발견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 엄청난 기세로 증식한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를 본 사례로 이 내용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체가 약 60조 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시 그것의 몇 배, 몇백 조 개나 되는 상재균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인체의 세포와 세균을 합쳐 1인당 300조 개라고 어림잡는다 해도 세계 인구 76억 명을 곱하면 글자 그대로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 바이러스다. 저자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감기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개 바이러스가 24시간, 즉 하루 만에 100만 개로 폭증합니다. 세포는 2개로 분열하는 걸 반복해 증식하지만 바이러스는 대량 복사되듯 한꺼번에 정말 많은 양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몇 가지 계통으로 분류되지만 미지의 신종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많고, 즉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아직도 상당수, 아니 엄청난 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성이 아닌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생물과 공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꽤나 많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세균 있는 곳에 바이러스 반드시 있다. 사람의 세포에는 감염하지 않지만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균, 즉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바이러스로 세균이 있는 곳에 반드시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는 상재균이 있으므로 곰팡이류나 병원성 세균 등이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함부로 살균이나 소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죠. 장내 세균도 균형을 개선하면 우울증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개선된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을 정도니 우리 인류에게 존재하는 유익균들, 이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또 건강의 비결이구나 하는 깨달음도 생겼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우세하지만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그쪽에 가담하는 것이 기회균인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그 유해균 쪽으로 힘을 보태는 기회균, 이번에 책을 읽으며 처음 알게 된 개념입니다. 이런 세균 주변에 언제나 짝을 이루듯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저자는 어떤 종의 장내 세균이 너무 증식하는 걸 박테리오파지가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며 사람과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포함해 하나의 생태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생물과 물질의 틈새적인 존재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저조차 그랬는데 바이러스와 세균은 전혀 다릅니다. 둘 다 대단히 작아서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세균은 세포 한 개로 이루어진 생물인 반면 바이러스는 현재로서는 생명을 갖지 않는 물질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생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학자들이 정했기 때문인데요. 세포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지질로 된 막으로 감싸인 작은 주머니입니다. 세포는 그것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세포가 없는 건 생물로 간주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생물이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외계로부터 받아들인 물질로 에너지를 만드는, 즉 대사 구조를 갖고 있고 자신과 같은 동료를 늘리는 자기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포가 없고 대사를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바이러스의 외관은 정 20면체로 기하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불청객 노로바이러스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타입의 바이러스는 핵산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캡시드라는 껍질에 감싸져 있는 대단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포는 생물다운 흐물흐물한 형태죠. 바이러스는 과학계에서 물질 또는 약간 복잡한 구조를 가진 유기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감기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다.
감기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해서 세포를 파괴하는 것인데 세포가 없으니 당연히 세포벽도 갖지 않고 있는 바이러스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항생제란 항생물질, 글자 그대로 생물에 대항하는 물질입니다. 옛날엔 세균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되었지만 지금도 혹시 모르니까라고 말하는 의사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처방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요즘은 기대 효과보다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약제 내성균을 만들어버리는 폐해가 알려져 오히려 항생제 남용은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쉽죠.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항생제는 소용이 없다. 네. 앞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이용하신다면 항생제는 몸에 오히려 해롭다라는 거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으려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다. 코로나19에 우리 마스크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2018년 초 일본 후생 노동성이 인플루엔자 예방에 마스크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례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게 있어서 마스크 천 따위는 성긴 대발 같은 것이라 술술 통과해버린다는 것이죠. 단, 이미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건 감염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침을 해 바이러스가 섞인 비말을 퍼뜨리는 행위가 막아지기 때문이죠. 세균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대략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전후이므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한두 자릿수 작은 크기로 나노미터, 즉 100만 분의 1밀리미터 단위, 정말 작네요. 비교적 크기가 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80에서 120 나노미터라면 황열 바이러스는 40에서 60 나노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크기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책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먹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코가 간지러워서 코 속을 손가락으로 후비다가 바이러스가 몸으로 침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노로바이러스처럼 병원성 바이러스가 아닌 이상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싫든 좋든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과정에 무려 수천만 개의 바이러스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무조건 청결을 외치며 제균, 즉 살균을 너무 철저히 한 나머지 공생하고 있는 피부의 상재균마저 죽여버리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항균 제품들은 세균에 대한 효과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바이러스에게는 거의 무력하다고 합니다. 언젠가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입을 헹구는 가글 용액도 그렇다고 하죠. 입 내에 유익균, 구강 내에 있는 이 유익균도 몰살시켜버리는 아주 위력을 갖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규칙적으로 식후 30분 이후 양치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바이러스 죽이는 법.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고 해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차염소산 나트륨이란 시약은 노로바이러스의 살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단백질을 변성시켜버리는 작용을 해서 즉 바이러스의 껍질, 캡시드 단백질이 변성되어 죽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가정용 염소계 표백제의 주성분이 이 차염소산 나트륨이고요.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입었던 의류 등의 소독, 또 토사물 등을 처리한 후에 닦아낼 때 사용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합니다. 감염 예방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압력을 가한 후 수증기를 가득 채워 120도씨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세균도 바이러스도 사멸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형태가 물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이것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에 처방되는 타미플루, 세포 내에서 증식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세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항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사용해 이 증식하려고 하는 바이러스의 프로세스 어딘가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제목이죠. 3만 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난 좀비 바이러스. 2014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3만 년 전 거대 바이러스가 깨어났습니다. 바이러스는 작지만 거대 바이러스도 존재합니다. 프랑스 연구팀이 3만 년 전의 거대 바이러스 샘플을 아메바와 함께 배양했더니 거대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기나긴 시간을 거쳐 다시 활성화한 것입니다. 3만 년 전에 살아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났다고 화제가 돼 좀비 바이러스란 이름이 붙긴 했지만 정식 명칭은 피토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연구자가 인공적으로 활성화시켰지만 숙주 안에 봉인된 채로 살아있는 케이스도 아직까지 별로 보고되고 있지 않을 뿐 아마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추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과 설명들이 눈길을 끕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하는 일. 생물이란 정의 그대로 자기 복제해 늘어나는 존재라고 앞서 설명했는데 바이러스가 자기 힘으로 증식할 수 없다는 것이 생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특정한 세포에 들어가면 바이러스는 그 세포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복제합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이 몸이 가진 면역 반응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스위치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가 달라붙은 세포를 죽여버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습격한 강도떼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경비원이 오지 못하도록 경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감염 세포가 눈에 띄지 않도록 면역을 교란시키는 방식은 경비원 중에 슬쩍 배신자를 만들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악질적이라고 할까요?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동안 감염 세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적의 수중에 넘어간 세포는 부지런히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바이러스 공장이 돼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세포 안에 복제된 자손 바이러스가 가득 차면 최종적으로는 세포가 펑 하고 터지며 자손 바이러스가 우르르 튀어나옵니다. 당연히 세포는 죽고 말죠. 세포를 죽이지 않고 나오는 자손 바이러스도 있지만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해 혹사당한 세포는 약해져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죽고 맙니다. 이것이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 병이 되는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포를 암으로 바꾸는 암 바이러스. 다만 바이러스가 감염한 모든 세포에서 순조롭게 복제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포가 바이러스 복제 프로세스를 모두 제공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세포에서는 자손 바이러스 생산까지 이르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감염됩니다. 이런 경우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정 기능만이 발휘돼 세포 성질을 바꿔버리며 결과적으로 세포에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는 성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암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는 면역. 바이러스에게 침입당한 생물을 숙주라고 부르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숙주는 오리 등의 새, 돼지, 그리고 인간입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숙주 세포 속이고요. 숙주에 달라붙는다고 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증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침입, 증식한 세포가 딱 하나뿐이거나 몇 개 안 된다면 발병까지 거의 이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물을 배제하는 면역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균 등 이물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먼저 호중구나 대식세포 등 식세포가 먹어버리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데다 재빨리 세포 내로 침입해버리므로 식세포가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면 B세포라는 림프구 일종이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동시에 역시 림프구 일종인 세포 독성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 증식 속도보다 빠르다면 발병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입해 바이러스 자손들을 만들어
자손이 나오기까지 6가지 과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부착, 침입, 탈피, 합성, 성숙, 방출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침입의 과정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부착하면 세포는 순간적으로 꿀꺽 바이러스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세포가 갖고 있는 성질로 엔도사이토시스라고 불리는 세포의 물질을 삼켜버리는 프로세스입니다. 세포 입장에서야 먹어치운 셈이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침입을 한 게 되죠.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는 소화돼 버리지만 그 전에 자신의 게놈을 세포 안에 방출합니다. 바이러스는 자기는 생산 설비를 갖지 않고 단지 자신의 설계도만을 갖고 다니는 놈입니다. 요즘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심플하게 사는 게 좋다는 미니멀리스트가 화제라면 바이러스야말로 최고의 미니멀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저자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무조건 바이러스에 감염돼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병원성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도 자신이 딱 침입할 수 있는 세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달라붙은 세포라도 자신이 감염할 수 있는 세포인지 아닌지는 운에 달려있는 것이죠. 운 좋게 이정표가 되는 단백질을 붙이고 있는 세포를 만났을 때만 거기에 붙어 침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번의 우연히 지배하는 세계가 기다립니다. 분자 크기 극소 세계를 엿보면 거기에 물 분자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 분자가 움직여 서로 부딪히는 열운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세포에 부착할 때도 바이러스는 물 분자 운동에 밀려 대단히 미세하게 진동하며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철컹 하고 한순간에 달라붙습니다. 이 순간 부착이 성립되는 거죠. 세포막의 특정 단백질에 합치하지 않으면 결코 침입할 수 없습니다. 가볍게 떠도는 미니멀리스트인 바이러스라도 자신이 증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 분자의 열운동이라는 그야말로 작고 우연한 만남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 이 물 분자의 열운동에 의해서 우연의 결과, 우연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바이러스의 침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흥미로운 내용이 참 많은데요. 원래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이름 붙여진 챕터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감염하여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심한 꼴을 당했는데 태평한 소리 하시네요 라든지, 그래도 에이즈 같은 무서운 병이 많이 있지 않은가요? 하고 야단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우리들 인간이 관계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를 들다 보면 아무래도 병 관련 이야기가 많아지므로 바이러스가 골칫거리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숙주란 국어사전에 이종의 생물이 함께 생활하며 한쪽이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이 방해를 받는 상태를 기생이라고 하며 해를 입는 쪽의 생물이 숙주라는 등의 설명이 등장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숙주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세포란 의미, 즉 그 세포의 주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염되어도 병이 되지 않고 바이러스와 공용하고 있는 것이 원래의 숙주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원래 오리류 등 물새 장내에 있던 바이러스로 여겨지는데, 병을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로서 물새 집단 내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 사람의 체내에서도 증식할 수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상기도 세포에서 맹렬히 증식하는 성질도 획득했는데, 애초에 사람은 진짜 숙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바이러스를 쫓아내려고 고열이 나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를 죽이면 자기도 증식할 수 없게 되므로 분명 곤란할 겁니다. 즉, 그런 높은 치사율은 원래 숙주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이러스와의 첫 접촉. 본래 숙주와는 다른 숙주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달라붙으면 폭발적으로 증식해 숙주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감염증 유행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맞닥뜨린 바이러스이므로 역시 약하죠. 제거하기 위한 면역 반응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미답의 땅이 많이 남아있는 아프리카나 아마존에는 여전히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므로 미지의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좁은 땅에 옛날부터 인간이 살고 있었으므로
완전한 첫 만남의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돌연변이에 의한 어떤 놀라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바이러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초보자라면 바이러스의 비밀 이 책에서 1, 2장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3장부터는 다소 흥미로운 내용,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저자의 주장, 즉 가설이 등장을 해 흥미롭게 눈길을 끄는데 여러분 3장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장의 제목은 바이러스와 인간, 소제목은 독도 되고 약도 되는 이용법입니다. 백신과 항생제 무엇이 다를까? 20세기 중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등장해 인류는 드디어 병원균을 직접 공격할 방법을 손에 넣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항생제의 남용이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의 발견은 의료의 세계를 단숨에 바꿔놓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감염증 치료란 그저 환자를 안정시키고 영양을 섭취하게 하는 등 생체 방어 기능을 높임으로써 생명력에 기대는 정도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소극적인 대응책이죠.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존재가 증명된 것은 19세기 후반 일입니다. 그 후 백신이나 혈청요법 등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면역력이라는 생체 방어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병원균 자체를 없앨 수 있게 된 것은 항생제의 등장으로부터였습니다. 의학사를 항생제의 등장 이전과 등장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성과였는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 공로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기 등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염증에 항생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약으로 바꾸는 백신.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독도 되고 약도 되는 존재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증에 걸리지만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병을 치료하기도 하죠. 바이러스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이용 방법은 백신입니다. 백신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리 그 병원체에 대한 면역을 생기게 해두는 것입니다. 병원체를 약독화 또는 무독화하거나 그 병원체를 본뜬 물질을 합성해 만들죠.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경우 약독화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백신, 죽인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불활화 백신 이외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등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그 몸속에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면역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살균 효과가 뛰어난 바이러스 첨가식품. 연구가 진행되면 이렇게 쓰면 유용하겠다 생각이 드는 이용법이 보이게 되기도 하는데 응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이러스를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 박테리오파지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박테리오파지는 세균 안에서 증식해 방출될 때 세균을 죽이고 밖으로 나오죠. 즉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면 가열하지 않고 살균할 수 있는 겁니다. 식품의 맛이나 향기, 영양분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세균만을 노린 선택적 살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잖아요. 먹어도 돼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만 감염합니다. 인간은 먹더라도 위산에 의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식품 가공에서 사용할 때는 특정한 균, 예를 들면 살모넬라균이나 장관출혈성 대장균 O157만을 죽이는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박테리오파지는 유익한 장내세균에는 감염하지 않으니까요. 원래 박테리오파지는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태고적부터 음식과 함께 섭취되어 왔으므로 딱히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06년 FDA에서 허가돼 소시지나 햄 등 가공육에서 절단 채소까지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 바이러스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를 식품 첨가물뿐만 아니라 병원균을 죽이는 항생제 대신으로 사용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박테리오파지의 커다란 장점은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자를 조작해 숙주가 되는 균의 종류를 늘리거나 보다 엄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이러스의 존재가 인식되기 전부터
박테리오파지로 병원균을 제어하자는 아이디어는 있었다고 하는데 항생제의 등장으로 폐기되고 말았죠. 그러다 내성균 문제가 커진 지금 파지요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먹어서 치료에 응용한다. 좀 거부감이 드는데 이건 아마 우리의 선입견이 가장 큰 장벽이라 생각이 되네요. 4장으로 이어집니다. 바이러스의 놀라운 능력, 변신하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생각의 전환이 되는 내용인데요.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의 천적이라는 걸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감염하는 세균은 박테리오파지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고 특정 세균이 너무 증식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바이러스도 자연계를 구성하는 일원, 즉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균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하는 것이죠. 세균 자체는 미세한 균이다라는 이름인데 바이러스 또한 유해 바이러스, 즉 병원성 바이러스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상 포진은 슬리퍼셀 바이러스의 짓이다. 바이러스가 몰래 세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면역 시스템은 아마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세포에서 자손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B세포가 만드는 항체나 세포 독성 T세포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역력이 바이러스의 증식 속도를 이긴다면 발병하지 않고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보다 훨씬 잠복 기간이 길고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걸리는 수두의 원인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인 수두 바이러스가 그것입니다. 수두 자체는 2-3주간 잠복 기간 후 수포와 발열 그리고 전신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데 6일 정도면 딱지가 생기며 낫습니다. 대부분 경증에 그치고 평생 그 감염증에 걸리지 않는 평생 면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치유 후에 신경절에 잠복해버립니다. 신경절이란 신경세포가 모이는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면역을 회피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포 안에 잠복해버리면 면역 시스템은 도달하지 못하고 바이러스도 그대로 억제돼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하면 수십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복하고 있던 신경을 따라 바이러스가 증식해 피부에 포진, 즉 물집이 잡히기도 하는데 이것이 대상 포진입니다. 붉은 반점과 작은 물집이 띠처럼 나타나고 찌릿찌릿한 심한 통증 때문에 강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계기가 돼 발병할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에 의해 억제되고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을 되찾아서 증식하기 때문인데요. 임무지에서 장기간 평범한 생활을 하며 지령을 기다리는 스파이를 슬리퍼셀이라고도 하는데 수두 바이러스가 바로 슬리퍼셀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염해 폭증하는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세포 안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바이러스도 있고 잠복 기간도 아주 짧은 것부터 대단히 긴 것까지 극단적으로 제각각입니다. 환경이 맞으면 점점 분열에 증식하는 세균과는 전혀 다르죠. 이것도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4장의 마무리는 이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변종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 마리의 돼지 세포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부착해 침입하면 어떻게 될까? 돼지 세포 안에서 원래는 동거할 리 없는 두 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절화 RNA를 8줄씩 방출을 해 합계 16줄의 분절화 RNA가 뿌려집니다. 그 결과 새로운 분절의 조합을 가진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태어납니다. 이처럼 잽싸게 변신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좀처럼 따라잡을 수 없죠.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3번의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의 아시아 독감, 1968년의 홍콩 독감이 그것입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라고 저자가 마무리를 해요. 4장의 끝은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아직 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이 씌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저자의 우려처럼 새로운 팬데믹이 지구촌을 강타했죠. 5장으로 이어집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생물이었다?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속속 발견되다. 5장을 읽으면서는 이제 거대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즉 거대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DNA와 RNA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이러스와 생물의 차이는 번역 시스템의 유무, 즉 이 RNA가 번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복잡한 바이러스라도 번역용 유전자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없었고, 번역 시스템의 유무야말로 바이러스와 세포성 생물을 나누는 최대의 벽이었지만, 이 번역용 유전자를 일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이 번역용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즉 일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존재한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2018년 이 번역용 유전자를 20종류나 가진 거대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이 거대 바이러스를 끝까지 여러분 놓지 않고 이해하시다 보면 저자가 이 거대 바이러스를 통해 뭔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기를 또한 바라게 되고요. 저는 5장을 읽으며 과학의 발달은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려 하는데, 즉 시작을 알아야 현재의 이야기가 더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현재를 살지만 아직도 우리는 미답의 영역, 미지의 영역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우주만 봐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바이러스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알고 현재의 그것을 더욱 제대로 사용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 현재 과학계의 노력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6장 마지막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들 생물의 창조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대전환. 인간의 태반이 생긴 것은 바이러스 덕분이다. 캥거루나 오리, 너구리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포유류는 발달한 태반을 가진 유태반류입니다. 물론 우리들 인간도 유태반류죠. 태반은 자궁 속에서 자라는 태아와 탯줄로 이어진 부분으로 모체와 사이 물질 교환의 장으로서 만들어진 특수한 장기입니다. 분만 후 잠시 시간이 지나면 후산으로서 나오는 것이 임무를 마친 태반입니다. 이 태반이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획득되어 왔는가, 그 비밀에 바이러스가 연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열쇠가 된 것은 신사이틴이란 유전자였는데, 태반의 태아 쪽 표면을 덮은 세포에 신시티움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섞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영양 등의 물질 교환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 신시티움 세포입니다. 신사이틴 유전자는 신사이틴 단백질을 만들어 신시티움 세포를 형성하는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즉 모친의 몸에서 태어나는 포유류에게 현재의 번영을 가져다준 중요한 유전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사이틴 유전자가 오랜 옛날에 바이러스의 유전자였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감싸는 외피를 갖고 있었는데, 신사이틴 유전자는 그 외피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였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어지는 내용 속에 2003년 인간 게놈이 해독되었다는 얘기를 꺼내며 인간 게놈 전체의 무려 절반 이상이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염기 배열이라는 게 판명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우리와 오랜 동안 뭔가 관계를 맺어 왔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다른 생물종으로의 수평 이동에 바이러스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새가 걸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하게 되고, 또는 예전에 식물에 감염했던 바이러스가 동물에게 감염하게 된 사례까지 비추어 보면 다른 생물종으로의 수평 이동에 바이러스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생물 진화에 바이러스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도 그 증거가 되는 연구 보고가 다양하게 나오겠죠. 바이러스는 반드시 세포의 적은 아닙니다. 몇 억 년이라는 시간축 속에 세포와 밀월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흔적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과 바이러스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생물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물학자들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과 바이러스 사이에 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물은 연속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성질, 점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바이러스는 비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그 존재가 발견된 거대 바이러스는 진화의 점진성을 체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역용 유전자까지 갖고 있는 것 같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위치 지으면 좋을까요?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정합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생물과 바이러스의 경계를 정해두는 것 자체가 발견된 현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살아있다는 건 뭘까 하는 근원적인 부분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차츰 밝혀질 바이러스의 모습에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올 진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6장을 이렇게 마치며 바이러스 연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6장까지 부분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 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물 분자의 요른동은 무엇인지, 또 듣기는 많이 들어왔던 RNA, DNA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베일에 쌓여진 존재였었는지 등등 지식도 얻을 수 있었고요. 알 수 없는 영역을 향해 탐험하는 인류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또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지와의 조우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바이러스와의 조우도 가속화되며 그 연구가 깊어질수록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결과물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 정말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JT 북클럽 오늘은 파피에 출판 다케무라 마사하루 지음, 위정훈 옮김, 바이러스의 비밀 리뷰로 함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JT 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방송 업로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